육수 끓이던 세월 내 인생은 어디 갔노. 60평생을 바쳐 키운 국밥집을 팔겠다고 했더니 막상 계약서 앞에서 손이 떨려 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나는 누가 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10년 단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지매, 혹시 사장님이 요즘 술집 쪽에? 그 순간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4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솥을 저으며 벌어온 돈으로 내 남편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부산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이 밤 나는 혼자 묻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어디로 간 거너?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변두리, 지금은 재개발로 사라진 그 골목. 비올 때면 물이 고여 장화 신어야 들어갈 수 있던 그 좁은 길목에 내 인생은 40년 전 그곳에 박혀버렸습니다. 23, 친구 따라 나온 부산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 남자. 키 크고 말 잘하고 웃음 많던 그 사람이 좋아서 부모님 반대에 무릅쓰고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선 아들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며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뭐 하나 배워야 되겠는데. 하지만 배우는 건 늘 신용뿐이었습니다. 국밥이나 해볼까. 남편의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결정됐습니다. 시댁 큰어머니가 30년 국밥집을 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국밥집 주인이 됐습니다. 벽에 페인트 칠은 남편이 하겠다더니 이틀 하다 말고 내 체질이 아니네 하며 술 마시러 나갔습니다. 임신석 달째였습니다. 큰어머니에게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찾아가 육수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성 안 들이면 손님이 바로 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주문이 됐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몸이 먼저 합니다. 뼈 삶는 냄새, 파 썰는 소리, 도마에 닿는 칼날의 리듬.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뼈를 삶아도 육수가 뿌옇게 우러나지 않았고 간을 맞춰도 맛이 날마다 달랐습니다. 손님이 이게 국밥이가? 물에 소금 탄 거 아이가? 라고 면박을 주던 날 가게 문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배 불러오는 몸으로 애 낳고 보름 만에 다시 일어나 냄비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달만 가게에 나왔습니다. 손님들한테 인사해야지. 장사는 인심이라카이. 하지만 인사만 하고 주방일은 안 했습니다. 이런 건 여자가 섬세하게 잘하는 기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아예 가게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갈 때 코 골며 자고 밤에 들어올 땐 술 냄새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노? 돈 좀 벌었나? 그게 남편이 내게 하는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손을 봅니다. 뜨거운 육수에 데이고 찬물에 불어터지고 칼에 베이고 설거지에 갈라진 이 손. 이 손으로 밥을 하고 아이를 씻기고 장부를 썼습니다. 온몸에 국밥 냄새가 배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면 야 너희 엄마 국밥집 하지? 냄새 난다 놀림 받았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가게는 이미 두 번의 피크타임을 지나고 있을 시간입니다. 새벽 일꾼들, 시장 상인들, 출근길 회사원들까지 나는 벌써 수백 그릇을 내놓은 뒤였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이제 막 눈을 뜹니다. 골목어기 슈퍼 앞 남편과 비슷한 처지의 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남편이 웃습니다. 누가 들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하다 온 사람 같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술 냄새를 달고 가게에 나타납니다. 오늘 장사 잘 됐나? 돈 좀 벌었나? 남편은 가게에 돈을 당연하다는 듯 썼습니다. 여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10,000원만. 그러다 20,000원, 50,000원, 10만원. 나중엔 아예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면서도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했노?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야, 내가 돈 쓰는 게 뭐가 나쁘노? 내 와이프가 버는 돈 아이가.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등골 휘어가며 번 돈이 그 사람에겐 그냥 우리 돈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가는 것도 나 혼자였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사람이 다음 날이면 낚시를 가고 등산을 갑니다. 어느 해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주방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던 날 나는 쓰러졌습니다. 몸을 좀 쉬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여보, 가게는 어쩌노? 문 닫으면 손님들 다 놓치는데 돈 줄 걱정이었습니다. 병문안이 30분도 안 됐습니다. 결국 나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우리 집 생계가
아이들 밥값이 그 국밥집 하나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퇴원 다음날 새벽 5시 어지러운 몸을 일으켜 다시 냄비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낮 12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원래 이래. 내가 하나만 잘하면 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애들 생각해야지. 애비 없이 크면 얼마나 힘들겠노. 그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돌이켜보면 그냥 포기하는 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다 엎어버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억세서 잘 살아. 친구들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억세서가 아니라 죽어라 이랬기 때문인데 그 사람은 평생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나 하나만 버티면 우리 집안은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남편이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향수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그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국밥 하나요. 손님들 목소리가 겹쳐 들리고 주방에선 국자를 돌리는 내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구석자리 10년 넘게 매주 화요일 점심이면 어김없이 오시던 박 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국밥을 내놓고 돌아서려는데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침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 사장님은 국밥을 젓가락으로 휘젓기만 할 뿐 좀처럼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사장님 요즘 술집 쪽 자주 가시나에?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뭐라캤노? 박 사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기 맞나 싶어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지매가 워낙 고생하시는 거 알아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기고? 제 현장 인부들이 그러는데 사장님이 광안리 쪽 술집에 자주 보인다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 직원이랑 같이.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님들 웃음소리도 국 끓는 소리도 다 사라지고 박 사장님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라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집어들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잘못 보신 기 아니건너. 우리 남편이거 술은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미안한 표정으로 국밥만 후루룩 넘기더니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설마 머릿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며칠 뒤 채소 납품하시는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엊그제 광안리 가는 길에 사장님 봤는데. 여러 입을 타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모두 같았습니다. 광안리 술집, 젊은 여자. 나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밥을 푸면서도 계산을 하면서도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무심하고 무책임해도 설마 그런 짓까지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묻어나는 낯선 향수 냄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노? 친구들이랑 술 한잔했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연한 핑크색. 내가 평생 한 번도 발라본 적 없는 색깔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허탈함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4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참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말 점심시간 가게 앞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20명, 30명씩 기다리는 날도 허다합니다. SNS에 우리 가게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 5년 전쯤이었습니다. 부산 3대 국밥집, 40년 전통의 맛, 새벽부터 우려낸 진짜 육수. 누군가 그렇게 올린 글이 퍼지면서 우리 가게는 순식간에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매출은 전보다 2배, 3배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벌던 가게가 이제는
3천, 4천을 찍습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늘수록 내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정리하는 생활. 쉬는 날은 1년에 설날, 추석 이틀뿐이었습니다. 허리는 굽게 펼 수 없을 만큼 굽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말들이 예전엔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 이러고 있나. 남편은 여전히 낮 12시에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용돈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그 돈으로 뭐 하는 기너?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야, 내가 돈 쓴다고 뭐라 카노? 당신이 번 돈 아이가. 그래요. 내가 번 돈입니다. 내 등골이 휘어가며 내 무릎이 망가지며 내 인생을 갈아 넣으며 번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이 내 것 같지 않을까요?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셔츠에서 또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날 때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만두자. 40년을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돈은 모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며칠 뒤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계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정말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잘 이어가겠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나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데 손이 자꾸만 멈췄습니다. 김까지 썼습니다. 순자를 쓰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펜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가게 문을 열던 날, 아무것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던 그날, 임신한 몸으로 육수를 끓이고 아이를 업고 장을 보고 새벽마다 일어나 뼈를 삶던 날들, 이게 국밥이가? 면박을 주던 손님,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던 단골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온몸에 국밥 냄새가 배던 세월. 도장을 찍으려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가게가 내 전부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족쇄 같았던 이 가게가 사실은 내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개인이 뒤에서 불렀지만 나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2월의 부산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바닷가.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 나는 그 파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가게를 팔면 국밥집 아지매가 아니게 됩니다. 40년 동안 나를 정의해온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누구의 아내도 아니게 됩니다. 평생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온 내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 독립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엄마로 불릴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김순자. 그 이름 석자만 남았을 때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옷깃을 여몄지만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평생 남의 배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배를 불렸습니다. 아이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먹이고 도시락 싸주고 간식 챙겨주며 키웠습니다. 손님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하루에 수백 그릇. 그런데 정작 나는요? 나는 언제 배불렀습니까? 언제 마음 편히 앉아서 밥을 먹어봤습니까? 늘 서서 먹었습니다. 손님들 틈새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국 끓이다 말고 허겁지겁 밥 몇 숟갈 떠넣고 다시 일했습니다. 내 인생도 그랬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가게 운영. 그 틈새에서 허겁지겁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는 게 무섭습니다. 가게를 팔고 나면 뭘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가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어디서 살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변화가, 새로움이, 혼자가. 하지만 동시에 미련도 남습니다. 저 뜨거운 육수 냄새,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인사,
아침 일찍 찾아오는 단골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 그것들이 나를 붙잡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버려도 될까? 이게 비록 족쇄였지만 동시에 내 삶의 전부였는데, 굳은 살 박힌 이 손, 40년의 세월이 새겨진 이 손,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자 말고 다른 걸 잡을 수 있을까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내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매번 똑같이 보여도 사실 매번 다릅니다. 내 인생도 그럴 수 있을까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른 파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야 내 인생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60평생을 남 위에 살다가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국밥 냄비를 미련 없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이니까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